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에서 지금 있었던 틱톡 금지 판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틱톡이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서 매각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금지한다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1월 19일부터 틱톡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금지가 되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뭐 구제를 해주려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임시적으로 뭐 복구를 시킨 다음에 뭐 그 바이트 댄스와 협상을 해서 뭐 미국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법원이 사용 금지를 허락을 했다는 거죠. 이게 가만 보시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분명히 표현의 자유를 그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틱톡을 그냥 단순히 뭐 미국에서 이제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이제 그 영업을 하는 이제 그 사업자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고 하는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SNS 중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는 그런 사업자였는데, 이거를 단지 법 하나로 이제 금지를 시켰는데, 문제는 그럼 금지를 한 어떤 결정적인 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바이트 댄스가 틱톡의 개인 정보를 이 중국에 정말 넘겨서 중국에 유리한 어떤 그 무슨 뭐 해킹을 해가지고 미국의 정보를 빼냈다든지 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것 같다, 우려가 된다라는 것만으로 금지를 시켰는데, 금지의 이유는 아주 구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해줄 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뭐 허락해줄 이유가 없다. 뭐 그런 구차한 변명으로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그 보시면 마- 분명히 이거는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향후에도 어떤 기업이 그냥 우려가 된다, 뭐 미국 안보에 우려가 된다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그러면은 그 기업의 영업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증거가 분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미국 기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중국이 뭐 그 주가 주식을 갖고 있어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뭐 그러면 얼마든지 뭐 금지를 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개인이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뭐 미국의 어떤 중요한 뭐 정부의 무슨 뭘 폭로를 하려고 했는데, 뭐 이 사람의 뭐 친척이나 뭐 이 사람의 여자친구의 뭐 누구의 사촌의 뭐가 러시아의 무슨 뭐 관료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 뭐 그것만으로 그러면 그 기자가 하는 모든 그 기사를 그 못 쓰게 정부에서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현대 그 민주 국가에서, 그것도 대법원이, 그것도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SNS, 그것도 이제 그걸 갖고 장사를 하거나 돈을 벌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갖다 한순간에 중지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현대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것도 증거도 없이, 아무런 근거가 없고 그냥 우려가 된다, 뭐 이거 하나만으로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냈다는 거잖아요. 저는 우려되는 게, 미국이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한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뭐 아니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나 아니면 중앙일보를 어떤 이제 다음 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이 정권이, 이 기자들이 보니까 중국하고 어떻게 뭐 사돈의 8천으로 해가지고 뭐 연락이 돼서 뭐 호텔에서 만났다는데, 이것들 보니까 위험하네. 그래서 저기 금지. 그 다음에 영업 중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거를 막 사람들 들고 이러면, 야 미국에서도 틱톡 금지 시켰잖아. 그러면 조중동 니네들도 우려가 돼.
그리고 우려가 된다는 무슨 뭐 이렇게 뭐는 없지만 중국하고 뭐 이렇게 뭔가 연락을 대한 것 같아. 위험해. 그래서 너네 조중동 안 돼. 금지. 만약에 좌파 정부가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 반대로 우파 정부가 들어서서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거를 너 금지. 이렇게 해버리거나 네이버가 말을 안 들어? 네이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짜로 예를 들어서 중국을 인을 시켜서 중국의 어떤 기업을 시켜서 한국 정부가 뭐 지분을 몇 개 인수를 하게 한 다음에 가짜로 정부에서 왕기부에서 돈을 대고 네이버 주식을 인수를 해서 몇 퍼센트 사게 한 다음에 뭐 아니면은 이사회 임원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게 한 다음에 한 4, 5년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이거를 갖고 이제 보안법으로 거는 거죠. 국가보안법. 그래서 이거 위험한 것 같아. 위험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금지. 그 근거가 뭐예요? 그럼 틱톡도 했으니까 우리는 미국이 한 것처럼 충분히 이거 안보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야지. 그럼 어쩔 건데? 뭐라고 말을 할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 그것도 공식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아무리 저기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무슨 뭐 미국을 넘어뜨리려는 무슨 뭐 완전 공산주의 적대적인 세력도 아닌데 그냥 자기 미국이 봤을 때 중국이 우려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 미국이 뭐 공식적으로 뭐 어디 국방 문서에 중국은 적성 국가입니다. 그리고 중국 간첩이 침입해서 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밝혀진 게 있나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그냥 그 주관적인 의식 속에서는 중국이 적성 국가였다는 거죠. 아무런 근거도 그다음에 뭐 증거도 없는데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이 한국에서는 별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이 대개 보면은 그냥 유야무야 그 중요성이나 의미 같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채 유야무야가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보면 그때 이게 심각한 거였구나. 그때 도대체 그때 법원 판사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게 이제 밝혀지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나중에 뒤돌아보면 꽤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그 역사의 순간에 마주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냥 그거를 이렇게 까발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정보를 웬만하면 축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파묻혀서 지금 이 틱톡 금지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이 물론 안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원복을 시키려는 시도는 하지만 100% 원복은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굉장히 심각한데 결국 이게 그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전 세계가 파시즘화되는 어떤 그거를 암시하는 걸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 미국은 과연 예전엔 이런 일이 없었냐? 미국은 사실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인종차별법이라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는 1930년대 이제 여러 가지 인종차별 역사가 있었는데 그 흑백 인종 분리에 대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대 퍼거슨 판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서 그 합헌으로 네, 네, 인정을 했죠. 네, 그것도 연방 대법원이 합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분리하는 것 자체가 합헌이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짐 크로우법이라고 이제 흑백 분리법이 있었는데 이거를 연방 대법원이 인정을 해주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있었거든요. 이게 1896년이 되었고 아니군요. 그 판결로 해서 그냥 짐 크로우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도달리기까지 이게 1896년이었고 그 후에 쭉 해서 이제 1950년대가 되고 나서
60년대가 되고 민권법이 이제 제정되기까지 해서 겨우 이게 끝난 거예요. 그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시작은 1896년, 그러니까 1900년 19세기 말부터 그 1960년대까지 흑백 분리라는 이게 정당화됐고, 당시에 이제 1930년대 판사들은 당연한다듯이 이런 인종차별을 승소하는 판결을 당연하다듯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법에 의해서 정당화가 되고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면서 흑백 인종 분리를 법적으로 이제 지원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미국의 어떤 헌법이나 이런 기초를 생각하면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냥 판사들조차도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에 휩쓸려서 이런 일을 그냥 정당화시키는, 그러니까 법이란 게 문구만 있고 얼마든지 꽈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다 틀 수가 있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미국의 그 2차 대전 전에 이제 인종차별법, 짐크로법이라든지 뭐, 예,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그 당시 미국에서는 그 원드랍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흑인의 피가 하나라도 섞이면 백인이 아니다 해가지고 차별하는 법이 있었어요. 너무 심하죠, 그죠? 예. 그 이제 지금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이건 일종의 주장이니까 100% 확신한 건 아닌데, 당시에 1930년대에 나온 여러 가지 인종차별, 흑백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이제 인종차별하는 법들이 나치가 유대인을 인종 분리를 하기 위한 그 나치 인종 분리 정책을 열심히 연구했다는 증거가 있대요. 네, 저도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치의 인종 분리법을 쭉 연구를 해서 그거를 미국에 도입하자는 게 엘리트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미국의 인종차별법을 만들었다. 는 얘기가 있었고, 심지어는 그 당시 이제 1930년대는 미국의 엘리트들이 나치를 존경하고 독일을 따라해야 될 모범적인 국가라고 생각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습니다. 어, 저는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여러 가지 제가 읽어본 책들이나 이런 거 검토를 해보면, 아, 그 당시 1930년대 나치가 등장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30년대는 그 거의 모든 그 서양 서구의 엘리트들이 파시즘적인 경향을 갖고 이런 나치나 어떤 민족주의적인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종차별 뭐 이런 거를 정당화했다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그 보르헤스가 쓴 그 수필에 보면은 본인도 다 당시에는 파시스트였다는 거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파시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다 하고서 본인이 이제 수필에다가 자기 고백을 하거든요. 저도 그 수필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보르헤스 같이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문학을 추구하는 사람이 당시에 파시즘을 당연하다고 여겼다고? 그게 말이 되나? 근데 이제 또 다른 증거가 어떤 게 있냐면 하이데거 얘기가 나. 하이데거가 죽은 다음에 하이데거의 검은 수첩이라는 이제 이렇게 이제 숨겨져 있다가 그 일기가 드러났는데, 그 일기에 이제 유대인에 대한 그 인종차별을 찬성하는 그것 문구가 들어 있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독일에서는 하이데거 학회장이 막 하이데거 학회에서 탈퇴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게, 그 하이데거도 1920년대, 30년대 철학을 했던 사람이니, 그 하이데거도 당시에 당연히 이 파시즘에 물들어 있었겠고,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하고 뭐 다르진 않겠죠. 그 엘리트들이 다 유럽 서구하고 연결이 돼 있었을 테니, 그 엘리트들도 이런 파시즘을 당연하게 여긴 거죠. 왜냐하면 1901차 세계대전을 지나고
그다음에 대공황이 닥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닥치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강력한 지도자 밑에서 그 똘똘 이 뭉쳐서 이 국가주의를 우선시하는 그 체계로 가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국가를 흔드는 어떤 세력들은 이 순수한 자기네 혈통이 아닌 다른 데서 온 사람들, 유대인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흔들고 있다라는 의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파시즘화되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그거를 독일이 아주 앞장서서 법으로 만들고 체계화를 시켜서 국가를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어이구, 야, 잘하네, 쟤네들. 우리도 쟤네들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연구해봐. 뭐 이러면서 했을 것이고, 당시에 판사들도 그런 파시즘적인 사상에 이제 영향을 받았을 테니까, 엘리트들끼리. 그러니까 흑백 분리에 대한 어떤 판결을 해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인종 분리를 당연하다는 듯이 판결을 했겠죠. 예. 그 부끄러운 그 미국의 인종 분리 역사는 지금 미국에서도 웬만하면 거론하고 싶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나오는 그 이런 그것들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언론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외국 그 반대로 뒤집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결국은 이제 판사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엘리트들도 이 사회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기가 하는 판결 자체를 그 큰 분위기에 맞춰서 하지, 자기가 이 도도한 흐름 자체를 거스르면서 나는 반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 이 판사의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것도 그 당시의 사회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를 그냥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예. 아무리 헌법이 뭐 연방 헌법이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했어도 뭐 이 방향이 지금 정반대로 가도 뭐 말을 틀거나 왜곡해가지고 이 꼬고 또 까가지고 이제 그 대중들이나 일반 국가가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표현의 자유를 뭐 대법원에서 한다는 게 너무 뜻밖의 일은 아니고 역사적인 어떤 뭐 것들이 반복되는 게 아닐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세상을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흐름을 쭉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사태들이 꽤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틱톡 금지도 사실 그렇게 한 거죠. 뭐 미국이 말로는 뭐 표현의 자유 어쩌고저쩌고 하면 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들 보면은 안 그렇다는 거는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뭐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도 그 러시아 유명한 지휘자가 미국에 와서 이제 지휘를 하려고 하는 거를 이제 못하게 쫓아내 버렸어. 그 예술가들의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을까?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 그것을 따라서 여러 유럽에서 그 러시아 지휘자들이 그 상임 지휘자 권한 같은 거 다 박탈해 버리거나 아니면 지휘를 못하게 하거나 뭐 예술가들이 활동을 금지시키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뭐 전쟁이 나서 만약에 그렇게 친다면 만약에 이제 미국이 그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그러면은 그 러시아나 아니면은 프랑스나 이런 나라 아니면은 뭐 한국이나 일본에서 미국 지휘자 입국 금지 이렇게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유명한 예를 들어서 학자가 이제 뭐 예술가가 한국에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저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쟁하잖아. 안 돼. 너 들어오지 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또 예술가의 표현을 갖고 하고 정치가 무슨 관계냐 하면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지금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 말하고 행동은 다르다. 사람은 항상 그렇지만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말하고 행동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살펴봐야 그 사람, 그 국가나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미사여구로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얘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 말대로 그 사람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그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미국이 진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고 원래도 생각 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원래 그런 나라니까. 말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미국에서 그 자기네 내부 정보를 누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폭로 내부 폭로자들을 갖다 깜방에 가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무슨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그거 신성 불가침의 원리로 삼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자기네 나라의 안보에 이익이 된다면 무슨 법이든지 다 뒤틀어가지고 그 바꿔버리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그나마 자기네들의 미국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한순간에 틀어버리기도 하면서 또 이게 그냥 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기업의 영업 활동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누가 그 미국을 믿고서 장사를 하겠냐. 미국에 미국 와서 장사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중국에도 영업하네? 너 중국 간첩? 아닌데요? 의심스러워. 너 금지. 어쩔 건데? 영업 활동 금지. 어쩔 건데? 법에서 그렇게 한번 결정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10개를 할 수 있고 100개를 할 수 있고 1000개를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가야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미국은 설마 했겠죠. 근데 미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자기가 내세우는 가치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실제 행동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뭐 미국이라고 뭐 특별한 나라가 아니고 그냥 보통의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것뿐이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짜증나는 거는 그게 자기네들이 절대적인 어떤 그 가치라고 하고 다른 나라한테도 그걸 강요를 하고 나서 자기는 반대로 한다. 그게 좀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런 가치를 옹호해. 그러고 다른 나라한테 그거를 강요 안 하고 뭐 니네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난 모르 뭐 그거는 뭐 상관없어. 뭐 이러면 상관없는데 야 미국의 가치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야. 그러고서 야 너 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너 왜 민주주의 안 해? 너 왜 이래? 이렇게 온갖 간섭을 다 해놓고 자기들은 반대로 해. 그게 제일 짜증나는 거죠. 하지를 말든지 그냥 지들끼리 안에서 북적북적하고 뭐 나는 세계 최고고 내가 제일 잘난 놈이야라고 안에서 떠드는 건 상관없는데 그걸 갖고 바깥의 나라들한테는 온갖 강요를 다 해놓고서는 지는 반대로 하고 있으면 도대체 뭐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일인데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일어났었죠. 뭐 심지어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굉장히 부패한 나라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1980년대 레이건 시대 때 이제 마약 그 이란 콘트라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마약 밀매를 CIA에서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도 정부 기구에서 마약 밀수를 해가지고 그다음 적성국에 무기를 팔아먹어서 그 돈을 갖고 뭐 활동을 했대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그 주도자가 그 후에 이제 총기협회 회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트들이 그거는 너무 잘한 거였는데 억울하게 얘가 당한 거야. 오히려 레이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자기가 온몸을 바쳐서 깜빵 갔어. 그래서 너무 우리 우파에 너무 훌륭한 분이야. 그러니까 총기협회 회장도 시켜줄게. 해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총기협회 회장도 됐어요. 이게 무슨 뭐 한국 뭐 50년대나 일어날 무슨 뭐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언론에도 잘 안 나오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 저는 뭐 미국이 나쁘다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삽니다. 사람이랑 다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 자체가 뭐 너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한 나라에서
자기네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말을 비틀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다. 근데 그거를 막 꼭 자기네 절대적인 가치니까 니들도 딴 나라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고 강요했던 거에 위선적인 면 때문에 지적하는 것 뿐이고 모든 나라는 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자체를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거꾸로 이제 한국이란 나라에서 이제 미국식 가치를 뭐 절대적이고 제일 우리가 따라야 될 가치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우습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미국인들도 안 지키는 걸 뭐 우리가 왜 따라서 해요. 지금 중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중국인들도 쟤네 되게 웃기네. 말은 저렇게 해놓고 지들도 안 지키면서 어디다 대고서 무슨 뭐 표현의 자유고 무슨 뭐 민주주의고 뭐 그다음에 기업을 할 수 있게 기업을 할 수 있는 뭐 시장의 자유고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데 하고 걔들도 중국인들 얼마나 미국인들을 우습게 알겠어요. 네, 참 한심합니다. 그죠? 말을 하지 말든지. 네. 근데 이제 뭐 그냥 뭐 대수롭지 않은 뭐 그냥 미국에서 내부에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뭐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 틱톡을 금지하든 뭐 그게 뭐 우리나라하고 뭐 별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뭐 무슨 이익을 침해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 네이버가 미국에서 엄청 잘 나가가지고 미국의 그냥 페이스북하고 거의 맞짱을 뜨는 엄청난 SNS가 됐는데 예? 만약에 이 네이버를 갖다가 이 한국 보니까 한국 저기 북한에서 간첩 침투를 많이 해가지고 네이버도 해킹하고 막 우리 북한하고 연결된 것 같아. 의심스러워. 그래서 금지. 그럼 한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완전 난리가 났겠죠. 지금 예전에 작년인가 일본에서 우리 네이버 라인을 갖다 금지시키려던 그것도 막 우리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이럴 거 아니에요. 시장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옹호한다는 미국에서 자기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한 기업을 갖다 퇴출시키면서 그 안에 딸려있던 수많은 미국인들이 사업하고 있는 걸 다 못하게 막아버린다? 이게 무슨 뭐 독재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렇게는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이 사태가 가지는 어떤 의미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현대 국가의 어떤 특성? 현대 국가가 가지는 어떤 특징, 저 이전의 근대 이전의 국가에서는 없었던 현대 국가만의 독특한 이제 특징들이 사실 여기서 있다. 이게 어떤 정치적 현대 국가가 추구하는 정치라는 게 무엇이냐가 드러난다. 뭐 이런 점을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현대 국가는 가치 체계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이런 가치를 추구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모든 국민이 저기 주권자야라고 헌법이란 걸 가지고 이제 움직이죠. 평상시에는 이제 그런 건 이제 문제는 뭐냐면 100% 사실 뭐 사람들이 특히나 엘리트들이 그걸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 제일 이제 큰 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12월 그 달에 겪었던 그 계엄령이요. 그러니까 헌법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대통령한테 헌법에서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헌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의 헌법 자체를 중지시키는 권한을 줘요. 합법적으로 헌법에서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는 권한을 무한한 권한을 대통령한테 줘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죠? 네. 그거는 이게 중국의 황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막무가내로 그냥 한 나라의 모든 법을 일시 중지시키는 거는 고대에도 없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결국 겉으로는 안정적인 어떤 규약을 따르면서 우리는 이런 가치를 추구해라고 하지만 현대 국가는 굉장한 위기 상황에 항상 처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외국의 침략을 받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국가가 이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가의 비상이나 위기 상황이 전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지금 나타내는 증거. 그래서 그런 게 없이 모든 비상 대권을 대통령한테 주지 않으면 국가에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걸 정지시키고 그 권력을 한 군데 몰아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국가는 붕괴될 수 있다. 현대 국가는. 그런 위기 의식이 그 계엄 그 령이라는 헌법의 구문에 반영이 돼 있는. 그래서 현대 국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늘 처해 있는 그런 거다. 뭐 그게 뭐 간단한 이유로 경제 대공황이나 주기적으로 닥치는 이제 대공황 때문에 공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와 공황 때문에. 왜냐하면 언제든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 소도 없이 봤잖아요. 그런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헌법의 가치나 이런 거를 추구한다면 이 붕괴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반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말로는 내세우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늘 주기적으로 닥치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이전에 왕권 시절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누군가에게 주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국가 시스템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더 공포스러운 것을 가정을 한 거죠.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위기에 대한 공포가 그 위험에 대한 공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 그리고 뭐 그거는 여러 가지 핵전쟁의 위협이라든지 뭐 일본이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조금만 힘이 없으면 우리가 가서 완전히 다시 옛날처럼 할 수도 식민지화 할 수도 있고 뭐 북한이 핵을 날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없더라도 대공황이 어느 날 닥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기업 하나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파산을 한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위험이 닥치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제 뭐 인플레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죠. 그러니까 수많은 기 상황들이 곳곳에 지뢰밭처럼 널려 있는 게 이제 현대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위기를 순간순간 극복하는 온갖 그 수단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사회라는 그게 아니라면 계엄령 같은 걸 왜 넣겠습니까? 저기 헌법에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엘리트는 그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데서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중국의 모든 그 성장을 차단하는 거를 제일의 목표로 삼고 자 그거를 위해서는 자기네 헌법적 가치고 뭐고 그런 거는 언제든지 내동댕이 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엘리트들의 공포 의식은 훨씬 더 클지도 몰라요. 예.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그런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어떤 그 나치 시대에 썼던 어떤 법률 학자의 책에도 그 보면은 이제 그 항상 그 권력이 지금 이제 위기 상황에 닥치고 그다음에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강력한 그 권력자가 등장해서 지도자가 등장해서 그 지도자가 국가를 끌고 나가는 그런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한한 권한과 무한한 책임과 결정 권한을 다 넘겨주는 그런 거를 상정을 합니다. 아마 그거는 그 독일 바이마르 시대에 그 나치가 등장하기 전에 그 독일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서 단순히 그 헌법의 작고만 가지고서 뭐 이러쿵저러쿵 한번 떠들어대는 거 갖고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강력한 피러라고 하죠. 독일에서 강력한 리더의 그 출현을 바라는 사람이 썼던 책인데, 근데 저는 그런 시대의 어떤 사상이 지금도 이제 그 헌법이나 그런 거에 흘러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대 국가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공포스럽고 위험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평상시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평상시에는 굉장히 평화롭고 인자하고 합리적인 듯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의식을 평범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 공포가 전염되면서 대중들이 그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그 우왕좌왕할 테니까 안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안정되고 합리적이면서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잘 국가가 해주는 듯 하면서 뭐 합리적인 어떤 그 얼굴로 위장을 해가지고 국가는 평소에 그런 얼굴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자기 그 숨겨진 얼굴을 드러내면 이 국가라는 게 유지가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렇게 막 가리다가 그럼 진짜 위기가 닥치면 그때 가면을 벗고 본인의 가장 그 무섭고 그 공포스러운 얼굴을 사람들 보여줍니다. 이제 그렇게 나타난 게 20세기의 뭐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뭐 마오쩌둥이나 뭐 이런 강력한 그 카리스마를 가진 그리고 약간 또라이 같은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는 이유도 평상시에 원래 그런 사람을 그이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회인데 평상시에는 그거를 싹 낯을 가리고 있는. 뭐 심지어는 저는 레이건도 그런 레이건이나 아니면 그의 부시 두 저기 부자들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화한 얼굴을 가지고 오바마도 그렇고. 예. 그래서 평상시에는 굉장히 통합적이고 합리적이고 젊고 뭐 그렇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수행하는 정책이라는 걸 보면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공포심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1984년이라는 조지 오웰의 책에 나오는 대형이라는 그 빅브라더라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말로만 들으셨을 텐데 그 대형이 굉장히 온화하고 인자하면서 늘 국가에 대해서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그런 이미지로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그 지도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뒷면에 이제 그런 공포스러운 지도자의 모습이 있다는 걸 후반부에 이제 보여주긴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가면 그 대형을 사랑하잖아요. 빅브라더를 사랑하잖아요. 그 주인공.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그 국가가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실제 모습이 사실은 완전히 양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중은 그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에 현혹이 되게 돼 있고 실제 운영은 그 밑에 그 공포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체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이 이제 겉으로 학자들은 안 해요. 학자들은 어차피 그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기득권 편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뭐 문학을 하는 사람이나 뭐 영화나 뭐 이런 아니면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걸 쭉 보면 아 그런 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른 국가의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거를 우리가 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는 것도 본인이 생각하는 아주 순수한 공포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딱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거기에서부터 수많은 어떤 공포심이 몰려오겠죠. 국가의 위기 상황이 뭐 급박하게 막 돌아가는 게 그 권력 내부에서는 느껴지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왜 내부의 적을 처단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특정한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 하나의 현대 국가가 가지는 모순된 측면 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틱톡 관련된 문제도 결국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공포심. 한마디로 이상하잖아요. 미국은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갖다가 뭐 와서 무슨 아프리카처럼 짓밟을 수가 있겠어요. 뭐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포심이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공포심은 항상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위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9.11 테러도 있었지만 그 후에 있었던 이제 뭐 금융 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위기를 심화시키면서 그런 공포 자체가 외부의 적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진 않지만 이미지상으로는 연결이 됩니다. 미국에 있었던 어떤 실제 일어났던 금융 위기의 공포가 결국 하나의 적의 이미지가 돼서 그 시진핑과 푸틴이라는 이미지로 해서 드러나고 그 공포심이 엘리트들한테 무선 전염이 돼요. 뭐 대중들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엘리트들은 그런 거에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약간의 그 편집적인 성격이 빠지기가 쉽거든요. 원래 엘리트들은. 뭐 지금 이제 그런 이런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와 그 다음에 실제 세계는 어쩌면은 너무너무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의 왕권 시대나 근대 이전의 사회는 오히려 순진했던 게 아닐까. 그때 황제들, 뭐 카이사르나 아니면은 뭐 그 항우나 뭐 이런 황제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이었고 지금 미국 권력자들, 지금 이제 한 나라의 권력자들이 가지고 느끼는 어떤 공포심과 그 권력의 강력한 힘과 그거는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공포스럽고 더 무시무시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회보다 더 무서운 사회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심 때문에 한 사회가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정반대로 더 그 포장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사회를 포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5분만 더 얘기를 드리면 저는 그런 포장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걸로 포장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더 이상 제시할 가치는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의 표현의 자유도 뒤집어버렸고, 그 다음에 9.11 테러도 있었고, 뭐 미국이 안정된 나라가 아니란 것도 이미 금융위기로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미국이 좋다고 하는 거는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재정 적자가 너무나 심하고, 미국이 그렇다고 무슨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뭐 강력한 것도 없고, 그럼 남은 거는 이제 과학기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학기술로 아름다운 미래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중단했던 어떤 우주 탐사도 막 하면서 미국인들한테 야, 우리는 다른 거는 다 지금 안 되는데 야, 봐. 우리가 세계 최고야. 우리가 봐봐. 우리가 그 우주선도 쏘고 우리가 지금 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로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우리가 멋진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믿어줘. 하라고 지금 막 선전하고 떠들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은 건 이제 기술밖에 없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떠드느냐? 인공지능에서 왜 이렇게 떠드느냐? 결국은 이제 할 얘기가 없거든 이제 더 이상. 미국이 그렇다고 이제 다른 나라에 끌어들여 가지고 뭐 삼성을 능가하는 무슨 제조업체를 세울 가능성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이제 한국 같은 뭐 IT 뭐 이미 그건 어느 정도 구축해 놓은 거고 뭐 거기서 뭐 더 잘할 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다 미국식 같이 뭐 이거를 자꾸 내세우자니 뭐 작년에 왔던 각설이 같기도 하고 뭐 자기도 못하는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세울 거는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뭐 하면서 이제 막 떠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빛이 발할 수밖에 없는 게 야 그럼 기후 위기는 어떡할 건데? 그 얘네들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 기후 위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지오 엔지니어링 있잖아. 지오 엔지니어링. 지구공학. 멋있잖아. 전지기후를 알고리는 지구공학. 우리가 지구공학으로 이 탄소 포집도 하고 그래서 이거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 정말? 뭐라고 그러나 글쎄 뭐 하여튼 뭐 한 30년이면 되지 않을까. 야 그래도 우리가 미국인데 되지 않겠니? 어? 야, 믿어줘. 뭐 이런 거죠.
나라는 점점 엉망인데 기술은 믿어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믿어줘. 그러면서 막 포장을 해서 야 그래도 우리 따라오면 야 우리가 앞서갈게. 그러면 멋진 나라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 기후 위기 어쩔 건데 좀 있으면 니네 나라 저기 로스앤젤레스 다 불타버렸잖아. 어쩔 건데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계속 할 말이 없으니까 야 우리는 이런 양자 컴퓨터 있잖아. 이 양자 컴퓨터 잘 만들면 아 이게 뭐 계산 단순해 이러면서 그래서 야 우리 쪽으로 와 이러는 거죠. 근데 해보니까 인공지능은 중국도 이제 미국만큼 잘해요. 그러니까 아씨가 뭐 여기저기 얻어맞고 이제 뭐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한 거 중국도 잘하고 아씨 어떡하지 막 그러니까 이제 할 얘기 없으니까 이제 중국 규제를 막 해가지고 못하게 막고 막 참 치졸하죠 치졸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하고 있는 뭐 양자 컴퓨터 저는 뭐 인공지능은 그래도 뭐 성과가 있으니까 뭐 미국이 100%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성과가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양자 컴퓨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계속 뭐 하면 뭐 된다고 그래요. 아 이거 그래서 또 내세우는 일종의 예전에 달나라 탐사하듯이 달 탐사하듯이 안 될 것 같지만 한 번 또 해가지고 야 우리 한번 멋지잖아 야 이거 한번 해봐 우리 따라와 우리가 먼저 앞서갈 테니까 우리 따라하면 돼 뭐 이런 그런 나중엔 뭐 어차피 흐지부지 하겠지만 일단 그런 거다. 예. 결국은 근데 문제는 예전에 미국이나 러시아하고 다른 거 뭐냐 중국은 실제로 해낸다는 거. 실제로 걔네들은 인구를 갖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미국이 하는 만큼 더 빠른 시간에 이제 다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현대 사회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평범한 사람을 보는 시각과 그 진짜 모습은 너무나 다를 것 수도 있다.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지만 하여튼 뭐 다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얘기의 결론이 되겠습니다.